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 서울경제TV 신유정입니다. 요즘 우리 경제 상황, 주식시장 정말 힘들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플레이션이라는 전 세계적인 공포 속에서 불황과 그리고 증시 급락까지도 좀 맞서고 있는 요즘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특별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30년 동안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하시면서 우리 경제가 맞닥뜨렸던 위기와 그 극복 과정까지 함께 지켜봐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김한진 이코노미스트님 모시고 우리 증시 지금 좀 어떠한 상황인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정말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 한국 경제 역사를 좀 함께 해주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저희 지난 30년을 좀 분석해 보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위기와 그리고 그 극복 과정까지 좀 미리 대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요즘 경제 상황 좀 살펴보시면 과거와 좀 가장 비슷한 시기가 따로 있을까요? 지난 50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1970년대 1, 2차 오일 쇼크가 좀 경제 위기 측면에서는 어쨌든 위기적 상황이라는 그 자체 또 본질, 인플레이션의 어쨌든 수준, 뭐 똑같진 않지만 가장 비슷한 게 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갈 것 같고요. 네. 그 사이에도 뭐 굉장히 크고 작은 위기 상황이 있었지만 이번 경제 위기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경제 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럼 위기가 아니다 네. 하시는 건가요? 그냥 금융시장 혹은 환율시장의 변동성이 큰 거지. 과거의 경제 위기처럼 좀 실물 경제 쪽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자산시장에서 엄청난 거품이 일어나서 그게 전 세계 경제를 위기에 빠뜨린, 그러니까 굉장히 좀 무력화시킨 그러한 상황과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이번 위기를 되짚어 보면 사실은 팬데믹이었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19였는데 코로나19가 와서 경제가 멈춰서니까 재정을 풀고 돈을 풀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는 물러갔는데 남는 거는 돈이죠. 돈은 결국 인플레이션이었고, 이 인플레이션을 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무조건 잡아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금리를 너무 이제 가파르게 올리는데, 문제는 이게 한 나라만 그랬으면 괜찮은데요. 네. 전 세계 경제가 예전에는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조금 다르게 움직였거든요. 네. 서로 이제 입장이 다르고 또 세계 경제가 통합도가 낮다 보니까 네. 경제가 이렇게 뭐 따로따로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돈도 같이 풀고 또 돈을 걷어들이는 것도 같이 걷어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이제 좀 위아더 월드 안 좋은 측면에서 같이 이제 어깨동무를 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버퍼가 없어진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른 위기를 양산할 수는 있습니다.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에 이런 후폭풍이 올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경제 위기라기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한 과잉 유동성에 의한 자산 거품과 그 거품의 해소 과정에서 일어나는 좀 거대한 해프닝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거품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일단 금리가 거품이었습니다. 네. 너무 제로 금리까지 다 낮추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준의 미국의 10년물 금리,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0%대였잖아요. 1%가 안 됐거든요. 네. 그리고 또 부동산의 거품, 또 마지막으로 주식의 거품.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2200인데 2200이 코로나19 직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산봉우리를 그리고 다시 코로나19 전으로 그 사이에 2년 사이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지만 결국 2년 전 수준으로 그냥 돌아간 겁니다. 만약에 2년간 자고 일어났다면 주가 그대로네. 변화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해프닝, 네. 유동성, 그리고 그것이 유동성이 몰고 온 후유증, 이런 몸살을 앓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과거와는 좀 관점이 달라서 좀 인플레이션 측면으로 보면 70년대 오일 쇼크와 지금 상황이 가장 비슷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정확히 비교할 수 없게 다른 이유가 요새 우리 시장에는 변동성이 좀 많이 작용해서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박사님, 저희 그럼 변동성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우리 주식시장의 변동성 해결 방안이 좀 따로 있을까요? 네, 앞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제 금리들 지금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더 올리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양적 긴축도 하기 때문에 유동성을 이제 빨아들일 텐데 제 생각에는 뭐 신용만 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내년도 되면 경기 침체 골이 너무 깊기 때문에 모든 통화 긴축 스케줄이 일단락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뭐 내년 중반이라고 해도 앞으로 1년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령 연준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 즉 그동안 시중에 풀은 유동성이 9조거든요. 네. 9조 달러입니다. 9조 원이 아니고 9조 달러인데 이 9조 달러를 뭐 한 10% 줄이면 뭐 9천억 줄이다 만 거죠. 네. 그래서 참고적으로 6월부터 지금 9월까지 900억도 안 줄였습니다. 900억 달러도. 정말 적은,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유동성을 조금 줄인다고는 하지만 줄이다가 많은 결과를 낳을 거고 그러한 것은 결국엔 유동성 불씨가 살아있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렵지만 투자자들이 조금 힘을 내셔야 될 부분도 이 부분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돈의 힘은 여전히 남아있다. 지금은 좀 약간 고개를 숙이고 가파른 금리 인상 때문에 유동성이 지금 맥을 못 치고 있지만 또다시 유동성이 활기치고 돌아다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유동성이 줄다가 말면 말씀 주셨던 변동성이 큰 거죠. 네. 앞으로도 그래서 지난 5년, 10년간보다는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클 가능성,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게 유노말이 될 가능성, 네. 이거를 조금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대응 전략은 두 가지죠. 첫째는 변동성은 사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민하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게는 기회고요. 하지만 보통 투자자분들이 이런 변동성을 쫓아가면 역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리 변동성이 작다고 해도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파는 걸 한 3번만 하면 다 녹다운 됩니다. 아마 올해에 그런 경험들을 많이 들 하셨는데 실제로는 어렵다라는 거죠. 어렵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투자의 패러다임이 좀 바뀔 것 같아요. 보다 더 결국엔 단기 변동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은 펀더멘털에 충실해서 기업의 가치에 조금 더 집중하는 투자. 그러니까 마켓에 들쭉날쭉한 변동성이 있을지언정 우리는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한다라는 패러다임으로 조금 좀 성숙된 그러한 투자 문화가 저는 이번 기회에 정착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또 주식 투자도 좀 쉬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 침체 상황 2024년까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럼 좀 길게 내다보게 되면 우리 세계 경기 지금은 좀 어떤 국면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경기 침체 초입 내지는 뭐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경기 침체의 기간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면 지금 한 30% 정도는 진행된 상태. 달리 말씀드리면 30%밖에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경기 침체는 전 세계 평균을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2024년 내지 2025년 상반기까지는 진행될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지금 경기 침체의 불리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가장 유리한 국가는 자원 수출국이고요. 자원 수출국은 올해 성장률이 오히려 전망치보다 연초나 작년 전망치보다 오히려 더 상회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유리한 국가가 사실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그래도 경제 우등생이고 고용시장이 타이트하고 또 자원 어쨌든 생산국이며 또 수출국이죠. 여러 가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그 불리한 순서가 자원을 수입해서 수입하는, 네. 또 수출해야 되는 우리나라 같은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이런 국가가 해당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더 불리한 국가는 유로존이죠. 유로존은 지금 러시아 때문에 완전히 곤혹을 치르고 있고 네. 지금부터 3개월에서 6개월 사이가 가장 큰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안 추워야 될 텐데 만약에 날씨가 더 추워지면 지금의 재고 갖고는 못 버티거든요. 정말 에너지 재고 갖고는 못 버티기 때문에 거기서 보다 더 큰 위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죽을 맛을 보는 국가들은 저개발 국가입니다. 저개발 국가들은 대부분의 자원을 또 식량을 수입하는 국가고 또 굉장히 어렵게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가지 뭐 그 내부에서의 어떤 소음이라든지 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확산될 가능성이 좀 농후해 보이고요.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좀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전 세계적으로 전망이 계속되어서 그런지 바로 지난 9월에 FOMC에서 3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좀 이슈였는데 가장 큰 이슈는 사실상 박사님 올 초까지만 해도 파월 의장이 물가 상승은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분명한 그런 스탠스를 내놨는데 지금 좀 그 스탠스가 많이 바뀐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불과 이렇게 몇 개월 사이에 연준이 이렇게 좀 바뀌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조금 안일했죠. 원래 지금 뭐 조금 되돌아보면 뭐 작년 가을에 잭슨홀 미팅만 해도 때만 해도 연준이 일시적이라는 얘기를 앵무새처럼 반복했는데 거기서 좀 시계를 조금 더 앞당겨 보면 사실은 뭐 연준이 오판한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인플레이션의 속성에 대한 이해도의 부족이 있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나 지금 그 여러 가지가 꼬였는데 중국이 미국에 혹은 전 세계에 싼 공산품을 공급하면서 낮은 물가를 계속 제공해 줬는데 낮은 로우 인플레이션을 수출해 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물가가 잡히고 또 유통혁명이라든지 생산성 혁신 뭐 이런 것들이 전 세계 물가를 잡아준 게 노말이었습니다. 그게 당연하고 뭐 어쨌든 뭐 항상 그래 왔는데 그리고 또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했죠. 근데 중국도 인건비가 올라가고 거기다가 트럼프 정부가 이제 중국의 관세를 때렸고요. 이러면서 이제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의 공산품 가격이 올라가면서부터 인플레이션은 이미 시작된 거고,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이민법이 인력 부족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고용 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한 게 일종의 축복이긴 하지만 다시 반대로 인플레이션 시대에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굉장히 지금 암적인 존재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날의 검인 거고요. 바이든 정부도 지금 뭐 트럼프 정부 때 했던 이민법을 지금 거의 다 수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뭐 지금 미국의 고용 시장이 타이트합니다. 그리고 팬데믹 때문에 사실은 좀 노령자 근로자들이 거의 조기 은퇴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인력 부족이 굉장히 구조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인플레이션,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연준이 오판하면서 통화 정책을 긴축을 너무 늦게 한 거, 이게 또 인플레이션 요인이거든요. 연준은 사실은 이 부분을 숨기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은 올해 3월에 연준이 첫 금리 인하를 그것도 베이비 스텝을 했지 않습니까? 0.25% 내렸는데 그때 인플레이션이 8.5%입니다. 근데 시계를 1년 전으로 되돌아보면 2021년 작년 3월에 인플레이션이 3%였어요. 그러니까 1년 뒤진 거죠. 1년 뒤지다 보니까 어쩌습니까? 연준은 인플레이션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닐 수밖에 없고 전문 용어로 비하인드 커브라고 하지만 아무튼 인플레이션은 뒤로 쫓아가면 못 잡거든요. 80년대 폴 볼커가 한꺼번에 금리를 20% 올린 거는 뒤쫓아가면 못 잡으니까 아예 앞서가기 위해서 추월하기 위해서 금리를 한 방에 올린 거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배포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75bp가 아니라 150bp로 올렸으면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네. 제 생각에는 연준은 지금도 정신을 못 차렸다. 감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네. 자기네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숨기고 있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잡히긴 잡히는데 잘 안 잡힐 거라는 거죠. 문제는 네. 내년까지. 네.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어쨌든 동결하는 시점은 연준 인사들이 많은 힌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결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물가 상승률과 거의 일치하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실질 기준금리, 네. 기준금리에서 물가를 뺀 실질 기준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서는 시점에 연준은 이제 우리는 금리를 더 이상 인상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사인을 주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시기가 제 생각에는 내년 6월 정도가 될 거고 그게 이번 점도표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네. 9월 FOMC 점도표에서. 네. 연초에 좀 내놓았던 전망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연준에서 내놓은 이 극약 처방이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좀 잡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극약 처방이 아니라 네. 사실은 계속 뒷공무니를 쫓아가면서 허겁지겁 지금 이것도 좀 네, 이미 그렇게 늦었다. 하고 있는데 네. 연준이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닐 겁니다. 그렇겠죠. 이미 다 알고 있는 훌륭하신 분들이 다 네. 알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네. 지금 문제가 너무 심각해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부분이 너무 심각해지고 이게 부메랑으로 또 이 미국 경제에 되돌아오는 문제 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좀 킹달러 문제. 킹달러 문제는 사실은 단순한 금융현상이 아니라 메인스트리트,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굵직한 기술 기업들의 어쨌든 매출과 그들의 어쨌든 기업들의 실적과 연결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미국을 떠받치는 빅테크 기업들의 어쨌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그 부담스러운 거죠. 네. 연준이 그래서 조금 머리가 아플 겁니다. 네. 요즘에 고금리 상황과 함께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고환율이잖아요. 지금 이달 초에 이미 1,400원 원달러 환율이 넘어서게 됐고 그리고 1,430원까지 돌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1,500원까지 돌파할 수 있다라는 예측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왜 이렇게 계속 치솟게 되는 걸까요? 좀 언제까지 더 오르게 될까요?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환율도 상대적이지만 경기도 상대적으로 미국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금리를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올릴 수가 있는 거고 네. 유로존이나 다른 나라들은 뭐 미국이 뭐 100bp 올리는 동안 좀 50bp밖에 못 올린다든지 이렇게 뒤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 차가 달러 강세를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경기 침체가 조금 더 본격화되면서 사람들이 눈치를 챈 거죠. 이제 믿을 게 없다. 안전 통화가 제일 강한 통화가 제일 안전한 통화다라는 이제 믿음으로 경기 침체의 불확실성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전 세계가 만약에 다 망한다. 네. 그러면 제일 적게 망할 나라, 제일 늦게 망할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미국이라고. 네. 제일 마지막에 망할 나라의 채권이나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안전할 수 생각하는 있다.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강달러 부분이 지금 지난주에 이제 영국도 재정 약간 대책 없는 1,600억 파운드에 5년간 이제 좀 퍼붓겠다. 네. 감세를 하겠다라는 정책이 나오자마자 이제 파운드가 3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고 난리를 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의 이제 도미노식 약간 그 환율의 어쨌든 그 도미노식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다음에는 또 다시 돌고 돌아서 엔화가 될 수 있는 거고 엔화가 이미 전 세계 기축통화 중에서는 제일 많이 떨어졌지만 제 생각에는 엔화가 조금 더 하락할 여지가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통화 정책도 거꾸로 가고 있고 네. 또 경상수지도 쭈그러들고 있고 무역수지는 적전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일본이 갖고 있는 어쨌든 외환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항목이 ECB 그 유럽의 유로화가 뭐 50%가 넘고 그다음에 2위가 일본 엔화고 3위가 파운드화인데 이 미국 이외의 다른 어쨌든 기축통화국들이 다 약하니까 달러가 좀 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1차 고비는 일단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달러의 강세의 1차 고비는 온 것 같은데 이번 4분기가요. 제 생각에는 날씨가 안 추워야 됩니다. 날씨가 만약에 추우면 유로존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에너지 재고가 부족해집니다. 한 일산 하루에 한 60만 배럴 정도의 에너지가 더 평상시보다는 더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이 이제 더 예측에 어쨌든 오류가 생기면 더 많은 에너지를 비싼 가격에 사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유로화가 좀 폭락할 것 같거든요. 추가로. 그러면 현재 0.95까지 거의 근접한 유로화가 0.93이라든지 이렇게 더 하락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파운드화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엔화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러다 보면 제 생각에는 결론적으로 이번 연말까지 한 4 내지 5%의 추가 절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겨울 날씨가 더 춥다면 그 이상의 하락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12월은 지나야 어쨌든 1차 경보는 해제됩니다. 겨우 1차 경보가 해제될 것 같습니다. 1차 경보가. 이제는 이제 따뜻한 봄이 오니까 곧 이제는 물론 이제 늦 겨울에 추위도 있지만 환율 시장도 좀 빨리빨리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만 이제 이 정도의 재고로 유로존이 겨울나기에 성공했다라고 하면 이제 경보 해제. 그래서 유로화는 이제 다시 반등. 뭐 1.0 정도로 이제 다시 반등하고 엔화도 한 140엔 밑으로 이제 반등하고 가치가 상승하고 원달러도 조금 더 이제 뭐 1,500원대에서 1,500원대 이제 갔다가 아마도 이제 갈 것 같습니다. 갔다가 1,400원 밑으로 이제 가치가 상승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1차 킹 달러는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앞으로 한 4-5% 정도의 달러 강세는 좀 추가로 남은 것 일어날 수 같다. 있다. 겨울 날씨가 더 추우면 더 추가로 강세를 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2차 달러 강세는 내년에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년도 경기 침체기에 달러는 그렇게 약세로 가지 않을 거다. 경기 침체기에는 원래 달러가 강할 수밖에 강할 없네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경기만 놓고 보면 침체 어쨌든 강도가 제일 깊을 때가 올해보다는 내년이고요. 내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초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달러는 본격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원달러도 1,300원 밑으로 완전히 내려가는 시기는 1,200원대로 내려가는 시기는 내년까지는 조금 쉽지 않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런 우리 상황, 뭐 환율 문제, 그리고 금리 상황 이런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요. 물론 이렇게 글로벌 경기 연동이 되곤 있지만 우리나라만의 좀 이슈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만의 변수를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국내 경기는 지금 좀 어떠한 상황일까요? 특히나 좀 기업 실적과 성장률 측면에서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 상황 지금 좀 어떤 상황일까요? 네, 지금 뭐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뭐 무역 수지를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무역 수지가 지금 나쁜 이유가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중국에서 흑자가 나다가 흑자가 안 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는데 이게 수출 효자, 무역 수지 효자 역할을 했는데 이게 지금 단가 하락으로 지금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고 있는 건데 다른 요인도 있지만 물론 이제 수입 물가 상승 뭐 이런 부분들은 빼고요. 수출 쪽에서만 이제 바라본다면 이제 그런 건데
그런데 중국이 왜 수입을 뭐 조금 우리나라 수출 상품을 더 많이 사주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은 중국한테 물어보면 우리도 힘들어. 우리가 한국에서 좋은 뭐 원자재나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수입해가지고 재가공해서 또 어디에 수출하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어딘지 알아? 유럽이잖아. 유럽이 지금 축상이잖아. 네. 두 번째는 미국인데 미국은 첨단 제품은 일단 수출하지 말래. 그리고 다른 거 수출하는데 미국도 뭐 조금 옛날 같지는 않아. 미국 경제 성장률이 상반기에 마이너스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우리나라 중간재나 이런 그 부품이나 이런 고부가 여러 가지 소재를 수입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지금 둔화되는 초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나라의 수출 둔화가 좀 본격화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내년 상반기까지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인데요. 네. 반도체 사이클이 제 생각에는 좀 제가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반도체 경기는 앞으로 전개될 반도체 경기는 과거 한 10년 뭐 20년 누렸던 그런 호황기하고는 조금 사뭇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비메모리 중심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파운드리 중심으로.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어쨌든 누렸던 디램 쪽에서 낸드 쪽에서 어떤 그런 호황을 반도체 경기가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안정 성장을 하겠죠. 물론 앞으로도 세계 네. 최강으로 안정 성장을 하겠지만 성장의 어쨌든 기울기 측면에서는 한 단계 슬로우 다운되는 성장의 기울기가 낮아지는 그러한 국면의 초입 부분에 있지 않나. 이런 패러다임의 변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수출이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럼 지금 이런 상황 좀 불황이 개선되기는 할까요? 언제쯤이면 좀 개선이 되게 될지 정말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뭐 박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대로라면 아직은 최악의 국면은 지나지 않았다라고 좀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실물 경제 최악의 국면은 저는 내년 하반기라고 보고 있고요. 주식시장에서 느끼는 최악의 국면은 실물 경제의 최악의 국면은 내년 2분기 정도, 그러니까 상반기 후반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차이는 주식시장의 선행성 때문에도 그렇고요. 예측치 대비 안 좋은 부분을 주식시장은 쫓아가고 실물 경제는 그냥 팩트지 않습니까? 네. 나쁜 정도. 어쨌든 성장률이 가장 나쁠 때인데 이거는 이제 내년 하반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도 경기에 어쨌든 하강이 계속되는 경기 하강은 두 단계로 진행되거든요. 첫 번째는 후퇴기, 네. 두 번째는 이제 불황기입니다. 근데 아직 불황기가 안 왔고요. 후퇴기고 전 세계 경기의 어쨌든 하강 사이클을 보시면 아까 뭐 경제가 나쁜 순서를 말씀드렸는데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불황 후퇴기의 초입에 네. 불과하고 일본과 유로존과 중국은 이제 후퇴기의 말기라든지 불황기의 초입,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 많이 되었네요. 지금 되고 이렇게 나라마다 조금 사이클은 네. 다르지만 네. 전체적으로 가서 만날 겁니다. 바닥에 가서 서로 만나게 돼 있는데 왜냐하면은 서로가 영향을 주니까요. 그렇죠. 미국도 결국엔 세계 경제의 불황을 부메랑으로 떠안으면서 결국 강달러라든지 또 전 세계 경기의 수요의 감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나빠지는 그런 국면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만나는 거거든요. 경기 네. 침체기. 그래서 모든 경제권이 다 같이 불황으로 완전히 비슷하게 만나는 거는 내년 말일 것 같습니다. 내년 말이나 돼야 이제 서로 악수하면서 바닥에서 우리도 어렵고 당신도 어렵고 좀 힘을 내자 이제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럴 때 조금 글로벌 공조가 나옵니다. 일단 무역 전쟁도 조금 쉬자. 그리고 서로 뭐 이렇게 헐뜯는 것도 좀 일단 살고 보자. 뭐 이러한 국제 공조도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2025년 돼야 경기가 조금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그런 국면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한 2, 3년간의 불황이 계속될 것 같은데 둥그런 바닥이
편편한 U자형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좀 불가피하게 빅스텝을 좀 단행했습니다. 지난 7월에 최초로 0.5%포인트 인상을 결정했는데요. 지금 그런데 계속해서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유동성을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하겠지만 국민들에게는 정말 부담이 클 것 같아요. 특히나 뭐 가계부채가 좀 큰 부담이 될 텐데 이렇게 계속해서 빅스텝이 단행되게 되면 우리 경제에는 좀 큰 리스크가 되진 않을까요? 네, 좀 걱정이 되죠. 네. 한눈이 모르는 바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금리를 올려야 될 수가 올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턱없이 많이 폭증했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전 세계 금리 인상기 고금리 상황에서 좀 피해를 보는 가계 그리고 경제 주체들이 많아질 것 같고요. 전 세계에 좀 아킬레스건이 다들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기업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중국이고요. 중국이. 네.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라든지 절대 레벨이 가장 GDP 대비 가처분 소득 대비 양쪽으로 어느 것으로 보나 1위를 차지하는 나라가 지금 한국이거든요. 그리고 국가 부채가 높은 나라들이 또 있죠. 좀 전전긍긍한 나라들이 지금 가장 큰 게 뭐 신흥국 빼고요. 선진국 중에서는 이태리가 150%. 근데 또 극우 정당의 총리가 지금 됐기 때문에 좀 유럽 집행부에 이제 조금 마찰음을 빚을 가능성. 그러니까 유로존에서는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그 약속들을 지키고 조금 살림살이를 짜임새 있게 한다라는 조건으로 조금 이태리 국채도 사주고 뭐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말을 잘 안 듣는다든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제스처가 계속 나온다면 우리는 뭐 유로존에서 탈퇴할 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실제로 탈퇴는 못하지만 그런 얘기만 나온다는 그런 얘기만으로도 시장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부채 많은 나라들, 가계부채 많은 나라들, 기업부채 많은 나라들인데 당장 우리나라 남 걱정할 때가 아니고 가계부채가 정말 장난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해결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거시적으로는 내수 침체가 불가피할 것 같아요. 앞서 이제 수출이 안 좋다는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내수와 수출이 같이 안 좋은 쌍끌이로 두 개가 좋아야 되는데 두 개가 같이 안 좋은 바람에 우리나라가 내년 상반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연간 성장률도 지금 뭐 2% 이상 성장할 거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아마 1%대 성장,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성장, 그나마 이제 하반기에는 플러스 성장해서 1%대 성장, 굉장히 저성장, 잠재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그래도 3% 가까이 되는 걸로 추정되는데 잠재 성장률보다 훨씬 낮은 성장률이니까 얼마나 국민적 고통이 심한 물가는 잘 안 떨어지고 성장률은 낮고 일자리는 제대로 형성이 안 되고 그런 경제 위기적 상황이 내년도에 있을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우울한 얘기지만 현실을 좀 직시하고 정책도 마련하고 소외계층이라든지 자영업자 대책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정부가 지금부터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정말 고물가, 고금리 상황들이 심각한 가계부채를 좀 초래할 수 있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내년에 내수 침체 위험까지 좀 보여진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 우리 주식시장에 우려가 좀 된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식시장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지금 요즘에 정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정말 큰 폭의 하락폭을 보여줬는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이미 충분히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낙폭을 좀 가져가게 될까요? 네, 저는 기본적 분석 입장에서는 조정을 다 받았다. 이미 다 반영되었다. 했는데 문제는 뭐 제가 빠져나가려고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 저점은 결국 수급이 만드는 거거든요. 수급은 결국 심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이 수급과 심리에 어쨌든 영향을 주는 것은
레버리지로 일으켰던 거품이 완전히 역거품으로 그러니까 역거품을 또 이렇게 이용하는 공매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역거품을 만드는 좀 그 신용매물 상환 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 어우러져서 네. 좀 수급적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완전히 항복하는 시기가 이제 조금 더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지수대가 저는 한 2100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하지만 시청자분들께서 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엊그제 형성된 2200대의 이제 지수대는 코로나19 전에 형성돼 있던 지수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거품으로 인한 상승 부분이 다 반납되는 거죠. 어찌 보면 원래로 돌아왔다. 네. 그냥 원래 흐름이다라고 보면 원래 될까요? 흐름이었기 때문에 아, 사실은 뭐 그냥 일장춘몽이었던 거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던 일로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거품은 해소됐고 오히려. 네, 여기서 더 빠지는 것은 역거품이라는 거죠. 더 많이 빠지는 거죠. 그리고 공포 심리에 더 빠지는 거고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더 빠지는 거니까 네. 주식을 정말 안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싸게 살 수 있는 기간이고 네. 이런 역거품은 사실은 저점을 펀더멘탈하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심리의 상황에 시장 참여자들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통상적으로 이거는 오래 가지는 않아요. 네. 네, 그리고 전체적인 기간이 오르는데 67주, 빠지는데 67주였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네, 그러면 거의 오름 기간도 또 빠진 기간도 거의 같고, 네. 그 다음에 가격도 좀 비슷하고, 그러면 좀 클리어된 거죠. 네. 다 리셋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새 출발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돈이 이제 물꼬가 주식시장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좀 전 세계 미국장이 네. 일단 그쪽 장이 좀 이렇게 돌아서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먼저 빠졌습니다. 미국보다 6개월 더 일찍 네. 빠졌고 미국은 올해 1월부터 이제 빠졌기 때문에 네. 기간적으로나 낙폭적으로나 미국이 저점을 빨리 잡아줘야 네. 전 세계 주가가 좀 돌았을 텐데 문제는 지금 미국에 의한 미국 주도의 미국을 위한 정책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연준을 위한 연준에 의한 연준 주도의 그러한 그 정책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마무리가 지어져야만 앞서 말씀 나눈 연준의 금리 동결 시점이 가까워져야만 그 금리 동결 시점이 내년 6월이라고 본다면 적어도 한 3개월 전인 내년 3월 정도가 저점이 아닐까, 네. 대바닥이 아닐까. 네. 그거는 우리 사정보다는 해외 금리 때문에 네. 해외 어쨌든 위험자산의 네. 위험자산 시장의 컨디션 때문에 생기는 네. 억울함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앞으로 우리 주식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그 투자자분들의 심리 상황, 그리고 이 심리 상황이 수급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 주식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대장주인 삼성전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분들,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대부분이 소유하고 계실 종목일 텐데요. 이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삼성전자는 너무 좋은 주식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좀 반도체가 안 좋아도 환율 때문에 이제 가전이라든지 네. 또 다른 부분들이 선방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눈높이가 그동안 너무 높았기 때문에 좋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평가되어 있는 우리 삼성전자의 현실 네. 이런 것들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뭐 좋을 때는 조금 디스카운트 돼 있고 전체적인 코리아 시장이 한국 시장 전체가 좀 디스카운트 되다 보니까 조금 저평가돼 있고 또 빠질 때는 디램 가격이 사이클이 안 좋다고 네. 디램 가격이 3분기에도 전분기 대비 뭐 한 10% 이상 빠지고 4분기에도 트렌드포스나 이런 전문기관들의 예측을 보면 3분기보다는 더 큰 폭으로 디램 가격이 빠진다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빠질 때는 또 그 디램 사이클, 반도체 사이클 때문에 지금 하락을 멈출 수기가 좀 어려운 반등의 어쨌든 계기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네. 삼성전자의 어쨌든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톱다운 입장에서는 바닥 언저리 같아요. 지금이 여기서 빠지는 좀- 것은 전체적인 시장의 네. 체계적인 위험, 그러니까 시장 전체의 위험이죠. 네. 시장 코스피의 위험,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ETF, 한국 ETF를 던지는 거, 자기네 시장이 빠지니까 전 세계 유동성이 또 말라붙은 상태에서 또 빠지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지금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제일 많이 얻어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원달러가 1,430원에서 삼성전자 5만 원대 초반에 이런 주가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군침을 삼킬 매력적으로, 만한 네. 굉장히 매력적인 수준인 네. 거죠. 우리 해외에서 보면 더 싼 거죠. 그렇죠. 환율이 한 20% 환율이 워낙 정도 좋으니까. 네. 하락하니까 그 입장에서는. 보너스 환율을 20% 일단 먹고 들어갈 수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어쨌든 환율의 어쨌든 고점, 어쨌든 피크 타임에서 네. 외국인들의 매수를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하다라는 네. 것은 인정하지만, 과거에 어쨌든 삼성전자가 바로 5만 전자에서 10만 전자까지 바로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투자자분들이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바닥 주가가 저점이고 저점 언저리고 또 앞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것은 오케이. 네. 하지만 주가 목표 가격을 단기간에 좀 높게 잡는 것은 저는 좀 신중할 필요가 위험하다.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게, 네. 물론 서버 투자라든지 이런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반도체의 어쨌든 필수 불가결한 어떤 수요는 계속 일어나겠지만, 네. 전 세계적으로 더 수요가 일어나는 부분은 메모리 시장보다는, 메모리 시장도 괜찮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그 비메모리 시장이 더 이제 성장을 할 것 같아요.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네. 그런 측면에서 아직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쪽의 수율은 아직은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좀 미국이 어쨌든 반도체를 전략 산업으로 사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그건 바이든 정부 이후에도 계속 유효할 겁니다. 실제로. 네. 왜냐하면 중국을 못 믿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중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목표 가격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직 좀-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쪽에서 조금 수율이 올라올 때까지는 좀 그 목표 타겟을 조금 네. 보수적으로 잡고 과거처럼 고도 성장으로 바로 갈 수 있다. 네. 이렇게 한 번에 뭐 생각을 10만 전자가 하거든요. 되긴 어렵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식시장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바닥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자산시장이 특히나 침체기에 접어들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좀 진행하셔야 할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 박사님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산 배분의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해라 라고 좀 추천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원칙은 조금 이번에 좀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국내 주식과 일단 해외 주식의 배분 비중을 이번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좀 목표를 재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좀 이거는 단기적인 건 아니고요. 네. 중장기적으로 저는 국내 주식 한 40%, 오히려 해외 주식 한 60% 정도를 가지고 계신 게 그런 정도의 네. 어쨌든 배분을 마음가짐으로 좀 이번 기회에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꿀 수는 없죠. 네. 뭐 갑자기 해외 주식 한다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은 또 해외 주식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좀 서두르실 필요도 없는 거고요. 네. 어쨌든 전체적인 주식 자산 중에서 국내 주식을 최소한 5대5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배당을 받으면 좀 변동성 장세에서 버틸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80%의 기업이 분기 배당을 하고요. 우리나라 기업은 70%의 기업이 연배당을 합니다. 1년에 한 번밖에 배당을 안 주거든요. 배당을 분기마다 받으면 좋은 주식을 갖고 있는 전제하에서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또 전체적으로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세계 미우나 고우나 미국 기업들이 가장 생존력이 높은 기업들이 많이 상장돼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좀 배가 아프지만.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2%밖에 안 되는 전 세계 시가총액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올인하느냐,
40%에 가까운 미국장을 포트폴리오에 넣느냐. 네. 이건 선택의 문제겠지만 포트폴리오의 균형적인 측면에서는 특히나 젊으신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해외 주식을 늘리는 게 맞다. 이번에 네. 서학개미 운동을 했지만 그거는 정상적인 행동이고 합리적인 어떤 결정이셨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서학개미 분들이 조금 그 손실이 컸다면 그 이유는 막무가내 투자를 한 거죠. 그래 펀더멘탈을 안 보고요. 네. 근데 지금은 좀 정보가 많아졌거든요. 해외 주식 분석도 증권사에서 많이 리포트를 내고 있어서 네, 그렇죠. 공부하는 투자자분들은 어려울 게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스타일 면에서는 안정성장주를 일정 부분 그 버퍼로 네. 가져가실 거를 조금 권해드립니다. 네. 아까는 해외냐 국내냐를 말씀드렸고 지금은 국내냐 해외냐를 떠나서 안정성장주. 예를 들어서 미국의 안정성장주는 뭐 맥도날드라든지 펩시콜라라든지 리츠라든지 네. 이렇게 그냥 경기가 좀 나쁠 때는 나쁘지만 그래도 배당 수익률도 어느 정도는 늘 주고 네. 늘 나오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이렇게 경기를 많이 안 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기업들은 뭐 헬스케어나 이런 것들 제약 거대 빅파마 이런 것들도 파이자나 이런 기업들도 그렇고 또 비자나 뭐 이런 마스터 같은 이런 뭐 금융주들도 네. 경기를 그렇게 많이 타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좀 안정성장주에 속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안정성장주가 있는데 글로벌한 안정성장주는 조금 적죠. 네. 그런 측면에서 해외 안정성장주를 버퍼로 좀 편입시키시면 좀 시장이 완전히 고성장주만 갖고는 힘들잖아요. 네. 이런 측면에서 좀 안정성장주를 버퍼로 가지고 계시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룰은 어쨌든 내년 3월이 조금 바닥일 것 같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만약에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 제일 많이 오를 주식이 어떤 종목일까 어떤 스타일일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성장성이 높은 주식들이 무조건 많이 올라갈 것 네.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성장성을 이번에 이 다음 세대에 많이 어쨌든 어필할 수 있는 섹터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신재생 에너지 네. 쪽하고 네. 로봇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쪽이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빅테크도 물론 있지만 그런 쪽이 새롭게 성장주에 포함되면서 내년 이후에 투자 수익을 여러분들께 많이 네. 선물하는 그런 섹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박사님께서 이럴 때일수록 나만의 원칙을 좀 잘 설정하시고 그리고 특히나 안전자산들 해외 안전 성장주에 좀 집중하시면서 공부를 좀 하시면 투자하시는데 조금은 더 수월하실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요. 우리 지금 시장 상황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좀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야기 나눠보니까 아직은 그 위기가 끝을 도달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 끝없는 불안과 위기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오늘 방송을 통해서요, 지금 우리가 반복되고 있는 위기와 그리고 그 극복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전략 만들어 가실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